죽은 엄마가 남긴 금빛 카드. 18년 만에 단 한 번 긁었더니 15분 만에 재벌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집이 아니라 목숨을 노리는 삼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실화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4살 민우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어두운 골목길을 뛰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죠. 민우가 살던 곳은 영등포구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있는 지하 쪽방이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방 안에는 10살짜리 여동생 서연이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오빠가 금방 올게. 조금만 참아. 민우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주머니 속 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000원. 해열제 한 통 사기에도 모자란 금액이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미라는 비록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매일 새벽 청소 일을 나가셨죠. 집에 돌아오시면 아이들 밥을 차려주시고 민우 숙제도 봐주시고 서연이 재우고 나서야 당신이 주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민우는 어머니를 업고 쪽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우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방벽장 안에 파란 봉투가 있어. 거기 카드가 하나 있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는 구청 도움으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민우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파란 봉투를 발견했죠. 안에는 금빛이 도는 법인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청산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우는 카드를 다시 봉투에 넣어 벽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은 장례비로 다 들어갔고 집주인은 매일 문을 두드리며 월세를 달라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따뜻한 옷도 없어서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거예요. 서연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죠. 민우는 그날 밤 골목 모퉁이 약국 앞에 섰습니다. 약국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약사 선생님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상대하고 계셨죠.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해열제하고 감기약 주세요. 어린이용이요. 약사가 민우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얘야, 이런 약은 10,000원은 넘는데 돈 있니? 민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부모님한테 돈 받아오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당황하며 물었죠. 얘야, 왜 우니?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돈이 없어요. 제발요, 선생님. 약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약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이번만이다. 다음에 꼭 갚으렴. 민우는 고개를 푹 숙여 인사하고 약국을 나왔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넘어지면서 약 봉지가 물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약은 모두 젖어서 쓸 수 없게 됐죠.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머릿속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로 그 카드는 쓰면 안 된다. 하지만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서연이를 살려야 한다고요. 민우는 쪽방으로 달려가 벽장에서 파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오빠가 꼭 살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민우는 다시 약국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꼭 쥐고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야, 또 왔니? 아까 약 줬잖니. 죄송해요. 약을 떨어뜨려서요. 이번엔 돈 있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법인카드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사는 카드를 집어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얘야, 이게 뭐니? 이 카드. 보통 카드가 아닌데? 우리 엄마 거예요. 비밀번호도 알아요. 약사는 반신반의하며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 생일인 1월 5일을 눌렀어요. B- 하는 소리와 함께 결제 승인 알림이 떴습니다. 그 순간 도심 반대편 한남동에 있는 거대한 저택에서는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백발의 노인 윤태주는 서재에서 문서를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 놓인 특수 단말기에서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한석호 실장, 당장 여기 와봐. 비서실장 한석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것 봐. 미란이 카드가 방금 결제됐어. 한석호는 단말기 화면을 확인하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영등포구 약국입니다. 지금부터 15분 거리입니다. 윤태준 회장은 지팡이도 잊은 채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18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차 돌려. 당장 그 약국으로. 리무진이 밤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석호 실장이 태블릿으로 약국 주변을 검색했습니다. 회장님, 반경 100m 안에 쪽방촌이 있습니다. 아마도. 윤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 미란이 그토록 숨어 살았던 거죠.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요. 13분 후 검은색 리무진이 약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경호원들이 우르르 뒤따랐어요. 회장님, 저쪽입니다. 한석호가 쪽방촌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약국 주인이 나와서 민우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려줬거든요. 윤태준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 끝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한석호가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여기입니다. 윤태준은 녹슨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윤태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어린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였죠. 문 열어다오.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게 아니란다. 민우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계셨지만 표정은 무척 애절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들어올 수 없어요. 윤태주는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죽은 딸 미란의 눈매가 그대로 보였거든요. 내가 민우냐? 내가 내 외할아버지다. 민우는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민우야, 만약에 내 외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든. 하지만 윤태주는 문틈에 지팡이를 끼워 넣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딱 5분만이라도 이야기할 시간을 다오. 너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겠다.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또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죠. 5분만요. 그리고 동생한테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윤태주는 지하 쪽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곰팡이 냄새가 심했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서연이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아, 내 딸이 이런 곳에서. 민우가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엄마 버린 거잖아요. 윤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재벌 총수가 14살 소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오해가 있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엄마 쫓아냈다고요.
윤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쫓아낸 게 아니야. 내 외삼촌 윤재혁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꾸민 거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내 어머니 미란이는 내 외동딸이었어.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지. 대학교에 다니다가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였단다. 민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 나는 처음엔 반대했다. 솔직히 말하면 재벌 집안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하지만 내 어머니가 워낙 좋아해서 결국 허락했지. 윤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석호 실장이 물 한 잔을 건넸지만 거절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태어났다. 나는 너무 기뻤어. 첫 외손자였거든. 그리고 2년 뒤에 서연이도 태어났지.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단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내가 4살 때였다. 트럭이 신호를 위반해서 그만. 너희 어머니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야.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딸을 위로하려고 집으로 데려왔어. 너희 남매도 함께 말이야. 그런데 내 동생 윤재혁이 문제였단다. 그 사람은 늘 회사를 탐냈거든. 나한테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회장이 되려고 했지. 그런데 외손주인 우리가 나타난 거네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단다. 윤재혁은 너희가 방해물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 온갖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고, 너희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고 말이야.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왜 나갔어요? 싸우면 되잖아요. 내 어머니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게다가 윤재혁이 더 나쁜 짓을 했단다. 내 어머니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지. 너희를 해칠 거라고 말이야. 윤태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내가 얼마 전에 찾아낸 거야. 18년 전 편지란다. 민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있으면 집안만 시끄러우니까요. 제발 저희를 찾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무서워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재혁이 이 편지를 가로챘단다. 그리고 내가 보낸 편지도 전부 불태워버렸지. 나는 내 어머니가 날 미워해서 떠난 줄 알았어. 그래서 매일 기다렸단다.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야.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법인카드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민우가 쓴 카드와 똑같은 카드였어요. 이 카드에는 특수 시스템이 연결돼 있단다. 내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이 카드를 쓰면 내가 바로 알 수 있게 말이야. 18년 동안 매일 밤 단말기를 켜놓고 잤어. 혹시나 알림이 올까 봐서 말이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엄마한테 돈을 안 보냈어요? 엄마는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윤태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냈어. 매달 1,000만 원씩 보냈단다. 하지만 그 돈도 윤재혁이 가로챘지. 내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빼돌린 거야. 민우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 나쁜 사람을 잡아야죠. 그래, 잡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단다. 윤태주는 서연이가 누워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우가 막아섰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라. 우리 서연이 얼굴이나 보자. 윤태주는 서연이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 실장, 당장 의료진 불러. 우리 병원 소아과 최고 의사 데려와. 네, 회장님. 한석호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쪽방으로 들어왔어요. 의사가 서연이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당장 입원해야겠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알겠네. 최상급 병실로 옮기게. 민우도 함께 가야지.
민우는 갑자기 몰려오는 피곤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거든요. 윤태주는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앰뷸런스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를 들것에 옮기고 민우도 함께 차에 탔어요. 윤태주는 리무진을 타고 뒤따랐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손주들이었죠. 절대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석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윤재혁 이사에게 알리시겠습니까? 절대 안 돼. 그 인간이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일단 아이들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서 생각하자. 리무진과 앰뷸런스는 밤거리를 달려 한남동 청산재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최고급 특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서연이를 진료하고 민우한테도 영양제 링거를 놓아줬어요. 윤태주는 병실 밖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석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쉴 수 없네. 18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한시도 눈을 떼겠나. 새벽이 되자 서연이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민우도 링거를 맞고 나니 조금 기운을 차렸어요. 윤태주는 병실로 들어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이제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너희가 살 곳을 마련해뒀단다.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곳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희는 그냥 쪽방에서 살래요. 거기가 편해요. 안 된다. 이제 너희는 내 손주야. 당당하게 살아야지. 윤재혁 같은 놈들한테 지면 안 돼.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사흘 뒤 민우와 서연은 한남동 저택으로 옮겨졌습니다. 거대한 정문이 열리자 민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원에는 수백 개의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고 3층짜리 저택은 궁전처럼 웅장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봐. 우리 도착했어. 민우가 휠체어에 탄 서연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놀라서 오빠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여기 어디야? 무서워. 괜찮아. 할아버지 집이야. 하지만 민우도 사실 떨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윤태준 회장이 현관 앞에서 손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들도 일렬로 늘어서서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너라.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란다. 민우는 신발을 벗고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이 낯설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민우네 쪽방보다 컸어요. 민우야, 내 방은 2층이고 서연이 방은 내 옆방이란다. 올라가서 구경해보렴. 한석호 실장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방이 8개나 있었어요. 민우 방은 20평은 좋게 돼 보였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책상도 있고 화장실도 붙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죠. 서연이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인형들도 가득했어요. 서연은 침대에 앉아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빠, 여기 우리가 진짜 살아도 돼? 그래,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하지만 서연은 불안한 표를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없이 낯선 곳에서 사는 게 무서웠던 거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거대한 식탁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민우와 서연은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식탁 상석에 앉았습니다. 민우와 서연은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많이 먹어라. 이제 굶을 일은 없을 거야. 민우가 수저를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남자는 6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뒤따라 50대 여자와 30대 젊은 남자도 들어왔죠.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에 이상한 아이들을 데려오시다니요. 윤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혁아, 말 조심해라. 이 아이들은 미란이 자식들이야.
내 손주들이고. 윤재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주라고요?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미란이가 집 나간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손주라니요. 혹시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윤재혁의 아내 오선이었어요. 맞아요, 형님. 저 아이들 꼴 좀 보세요. 어디서 굴러먹던 애들인지 냄새도 나잖아요. 민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서연은 오빠 옷자락을 꽉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식탁을 탁 쳤습니다. 입 닥쳐. 내 손주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윤재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어쩌시려고요? 윤재혁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민우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윤재혁의 아들 윤준서였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죠.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할아버지. 신원 조회부터 하셔야죠. 윤태준은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쳤습니다. 조용히 안 하겠어. 당장 나가. 하지만 윤재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형님, 저도 이 집 식구인데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까?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서연은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오선이가 가정부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여사, 저 애들 밥그릇 좀 치워요. 식사 예절도 모르는 애들이 어른들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죠. 가정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망설이자 오선이가 직접 민우 앞 밥그릇을 들어치웠어요.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한계였어요. 왜 우리 밥을 뺏어가세요? 오선이가 비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예의부터 배워야지.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먹으면 안 돼. 너희 엄마가 그것도 안 가르쳤니?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윤재혁이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이것 봐, 형님. 저 버릇없는 것 좀 보십시오. 역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윤태준이 윤재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시 한번 내 손주들한테 함부로 하면 용서 안 해. 윤재혁은 뺨을 쓰다듬으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형님도 후회하실 겁니다. 윤재혁 가족은 식당을 나갔습니다. 민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윤태준이 민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저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 괜찮아요. 저희가 참을게요. 하지만 민우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와 서연은 각자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들 수 없었어요. 민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윤준서였습니다. 민우를 올려다보며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민우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윤재혁과 오선이가 2층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애들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알아. 일단 형님 마음을 돌려놓아야지. 저 애들이 진짜 손주인지부터 확인해야 해.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윤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형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연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같이 자도 돼? 민우는 서연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서연은 오빠 침대에 누우며 물었어요. 오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 나는 우리 쪽 방이 더 좋았어. 민우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낮 동안 할아버지가 마련해준 가정교사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서연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윤재혁 가족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오선이는 틈만 나면 민우와 서연을 무시했어요. 가정부들한테도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라고 지시했죠. 어느 날 오후 민우는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오래된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창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6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이 저택 관리인이죠. 민우는 그때 처음 이진수를 제대로 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아저씨 우리 엄마 아세요? 이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아가씨를 18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민우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엄마가 여기 살 때 아저씨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전속 기사였습니다. 이진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민우를 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진수는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도련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뭔데요? 증거입니다. 윤재혁 이사가 저지른 악행의 증거죠. 이진수는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민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18년 전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윤태준 회장이 어머니 명의로 매달 1,000만 원씩 입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윤재혁 명의 계좌로 이체돼 있었어요. 이게 삼촌이 훔쳐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재혁 이사는 아가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보낸 돈을 전부 빼돌렸죠.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나쁜 자식이. 더 있습니다. 이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들이었어요. 이건 아가씨가 회장님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윤재혁 이사가 가로챈 거죠. 민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어요. 아버지, 저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신지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당당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민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편지를 회장님께 안 드린 거예요?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혁 이사가 저를 감시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편지를 전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럼 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수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련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민우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윤재혁 이사가 알면 증거를 없앨 겁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데요? 녹음 파일입니다. 제가 18년 전 윤재혁 이사가 아가씨를 협박하던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은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어디요? 성당입니다. 이 근처 성당 신부님께 맡겨뒀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언제 가면 돼요? 내일 밤에 가시죠.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민우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창고 뒤편에 누군가 숨어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윤준서였습니다. 윤준서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저 녀석이 창고에서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윤재혁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당장 오너라.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날 저녁 윤재혁과 오선희, 윤준서는 따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윤재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관리인 놈이 아직도 증거를 갖고 있었다니. 오선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애들을 없애야 해. 그리고 이진수도 처리해야지. 윤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데? 내일 저 애들이 성당 가려고 할 때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사고처럼 꾸미는 거죠. 윤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알아서 해라. 다음 날 밤 민우와 이진수는 저택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성당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 검은 차 2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넷이 내렸어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도련님 뛰세요. 이진수는 민우를 밀쳤습니다. 민우는 반대편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 둘이 뒤쫓아왔죠. 민우는 숨이 찰 정도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골목 끝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남자들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녀석아, 그만 도망쳐. 민우는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비췄습니다. 민우는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었죠. 그때 발밑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들이 민우를 발견했어요. 저기다. 민우는 다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계곡 절벽이 있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끝이다, 꼬마야. 민우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깊은 계곡이 있었어요.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남자들한테 잡히면 어차피 죽는 거였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서연이 잘 부탁해요. 민우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민우 온몸을 덮쳤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동안 민우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민우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애야, 정신 차려라. 등산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민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자도 있었어요. 여보, 이해 살았어. 빨리 구급차 불러요. 민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계곡 하류였어요. 나무가지에 걸려서 떠내려가지 않은 거였죠. 아저씨, 저 좀 숨겨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등산객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급히 민우를 차에 태우고 경찰서 대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민우는 부부 집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어요. 그 사이 저택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민우가 사라진 거였죠. 윤태준 회장은 경호원들을 총동원해서 민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석호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진수 관리인도 행방불명입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윤태준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오빠가 없어진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묵증이 찾아온 거였죠. 이틀 뒤 새벽 민우는 부부 집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윤재혁의 악행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진수가 말했던 성당이었어요.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 신부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신부님, 너 이진수 아저씨가 보낸 사람입니다. 신부님은 민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민우 도련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부님은 제단 뒤쪽으로 민우를 안내했습니다. 숨겨진 작은 방이 있었어요. 방 안에는 이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도련님, 무사하셨군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신부님이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이진수 씨가 맡긴 파일입니다. 민우는 USB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8년 전 윤재혁 이사가 아가씨를 협박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돈을 횡령한 증거도 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윤태준 회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어디 있니? 할아버지가 미칠 것 같았어.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지금 성당에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슨? 윤재혁 삼촌이 한 짓들이요. 이제 전부 밝혀낼 수 있어요. 30분 뒤 윤태준 회장이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한석호 실장과 변호사들도 함께 왔어요. 민우는 USB와 서류들을 할아버지한테 보여줬습니다. 윤태준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나쁜 놈이. 변호사가 USB 파일을 노트북으로 재생했습니다. 18년 전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란 아가씨, 제발 부탁입니다. 이 집을 나가주세요.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님이 원하십니다. 손주들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안 나가시면 아이들한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혁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했거든요. 재혁이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내가. 한석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이사회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윤재혁 이사를 바로 해임시켜야 합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당장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자. 그리고 경찰도 불러. 다음날 오후 청산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55층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윤재혁도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형님,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윤태준은 대답 대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USB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윤재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형님, 저게 뭡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한 짓이야, 재혁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사님들,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강민우입니다. 장미란 아가씨의 아들이고 회장님의 외손자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회의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윤재혁 이사가 횡령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18년 동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보낸 돈, 그 돈을 전부 윤재혁 이사가 가로챘습니다. 윤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윤재혁 씨, 업무상 횡령과 협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윤재혁은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죠. 형님,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동생입니다. 피를 나눈 동생이라고요. 윤태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피를 나눴으면 더 용서할 수 없다. 내 딸을 괴롭히고 내 손주들을 죽이려 했어.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윤재혁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민우를 노려봤어요. 이 어린 놈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윤재혁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서연을 정식 후계자로 인정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윤태준은 민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생했다, 민우야. 내가 정말 용감했어. 민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재혁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오선희도 공범으로 징역 5년을 받았죠. 민우와 서연은 이제 완전히 저택에 적응했습니다. 서연도 말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손주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이었죠. 식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저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니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우야. 윤태준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서연은 불안해하며 오빠를 기다렸어요. 2시간 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윤태준은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한석호도 함께 들어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우 도련님은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계십니다. 희귀 유전 질환이죠. 윤태주는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피가 잘 안 멈추는 병입니다. 작은 상처에도 과다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하면 낫나?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골수 이식을 받으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 골수 검사를 해봅시다. 문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도 맞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윤태주는 즉시 자신과 서연의 골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둘 다 맞지 않았어요. 한석호는 전국골수은행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맞는 기증자가 없었어요. 민우는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기증자를 기다렸죠. 서연은 매일 병실에 와서 오빠 옆을 지켰습니다. 오빠 아프지? 내가 골수 줄게. 민우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안 맞대. 괜찮아, 오빠 안 아파. 하지만 민우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었고 코피도 자주 났어요. 윤태주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많이 야위었어요. 의사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죽으면 엄마 옆에 묻어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안 죽어. 민우는 웃으려 했지만 기운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윤태주는 민우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다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청년은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강민우라는 환자 있나요? 네, 계십니다. 누구신데요? 저 4년 전에 그 아이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골수 기증자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접수 직원은 깜짝 놀라서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청년 정보를 확인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호민입니다. 의사는 즉시 골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태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인가? 네. 게다가 일치율이 98%입니다. 거의 기적이죠. 윤태주는 정호민을 만났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정호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4년 전 그 아이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무슨 말인가? 정호민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4년 전 약국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약국을 운영하셨죠. 그때 저는 빚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태주는 정호민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약국에 왔습니다. 어머니 카드로 약을 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산다는 걸요. 정호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요.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한테서 민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 달려왔죠. 윤태주는 정호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뒤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10시간이 걸린 대수술이었어요. 수술실 밖에서 윤태준과 서연, 한석호가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성공했습니다. 윤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민우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는 서연이 자고 있었어요. 서연아.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오빠 깼어. 서연은 오빠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 무서웠어. 오빠 죽을까봐. 민우는 동생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이제 괜찮아. 윤태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우야.
할아버지 기도가 통했구나. 민우는 정호민을 만났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정호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4년 전 나한테 희망을 줬잖아.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달 뒤 민우는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민우를 보며 윤태주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4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날 한남동 저택 정원에는 백목련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어요. 이제 18살이 된 민우는 청산그룹 경영기획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휴학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경영을 배우고 있었죠. 서연은 14살이 됐어요.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 셋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추모공원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민우가 산소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연도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1등 했어. 엄마가 보고 싶어. 윤태주는 무릎을 꿇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단다. 하늘에서도 자랑스럽겠구나. 산소를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윤태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해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 민우도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집에 가면 제가 끓여드릴게요.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하죠? 윤태주는 서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단다. 저녁 식사 후 민우는 할아버지와 서재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윤태준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회사를 이끌고 싶어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을 돕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윤태주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게 진짜 경영자의 자세란다. 할아버지, 엄마가 살던 쪽방촌은 어떻게 됐어요? 윤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긴 이제 청소년 쉼터가 들어섰단다. 이름은 미란의 집이야. 민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으로요? 그래. 내 엄마처럼 힘든 아이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었지. 민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마운 건 할아버지야. 너희가 있어서 내가 진짜 사람이 됐어. 다음 주 민우는 청산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정식 이사가 된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한석호 실장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회의 진행 아주 좋았습니다. 민우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실장님. 그날 저녁 민우는 정호민을 만났습니다. 이제 절친한 친구가 된 두 사람이었죠. 형,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내 덕분에 나도 사업 시작했어. 정말요? 무슨 사업인데요? 청소년들 위한 상담센터야. 내가 보여준 것처럼 희망을 주고 싶어서. 민우는 정호민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정말 멋있어요. 며칠 뒤 서연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메인 작품은 쪽방촌의 달빛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에 달빛이 비치는 그림이었어요. 한 관람객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뭘 표현한 건가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요. 달빛처럼 빛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윤태준과 민우도 전시회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 그림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멋진 예술가가 됐구나.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라 옛날 어머니가 자주 가던 국밥집이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민우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민우 아니니? 많이 컸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기억하세요?
그럼 미란이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너희 엄마 자주 생각난단다. 민우는 할머니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옛날 밀린 국밥값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그건 받을 수 없지. 너희 엄마가 하늘에서 혼낼 거야. 셋은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우야,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뭔데요, 할아버지? 인생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란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민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녁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도 지금 행복할까?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엄마는 우리 지켜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저택에 도착하자 정원의 백목련이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손주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어요. 민우야, 이 나무들은 내 엄마가 심었던 거란다. 정말요? 그래. 미란이가 너희 태어났을 때 심은 거야. 지금은 이렇게 크게 자랐지. 민우는 나무를 만졌습니다. 엄마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하 쪽방의 추운 겨울, 약국에서 카드를 쓰던 그 순간,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윤재혁과의 싸움, 가리고 병마와의 투쟁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민우는 엄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창밖에서 백목련 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